우리는 흔히 광개토대왕을 드넓은 만주벌판을 질주하던 위대한 정복 군주로 기억합니다. 끝없이 영토를 넓히고 수많은 성을 함락시킨 불세출의 영웅, 아마 대부분이 떠올리는 그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화려한 정복 활동이 사실은 더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그의 칼끝이 향했던 모든 전장 너머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차갑고도 치밀한 외교적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대한 정복 전쟁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막 뒤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체스판처럼 다루었던 한 위대한 전략가의 진짜 이야기에 첫 발을 내디뎌 보려 합니다. 이 거인의 발자취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왕위에 오르던 4세기 말 동아시아의 풍경을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를 둘러싼 세상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과 같았습니다. 북중국 대륙은 어허 16국이라 불리는 수십 개의 나라로 조각나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끝없는 전란의 시대였고, 어제의 맹방이 하룻밤 사이에 적이 되어 칼을 겨누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죠. 이런 극심한 혼돈 속에서 고구려의 운명은 마치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작은 돛단배와도 같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위협에 늘 대비해야만 했죠. 북쪽에서는 광활한 초원의 유목민족들이 언제 매서운 바람처럼 국경을 넘어 들이닥칠지 모르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압도적인 기동력을 자랑하는 기마 군단은 고구려에게 있어 늘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게 하는 현실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남쪽의 상황 역시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고구 권항을 전사시키며 고구려의 심장부까지 위협했던 백제의 날카로운 창끝은 여전히 건재했고, 그 기세는 한반도 남부를 아우르며 고구려의 팽창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라와 가야 연맹 역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언제든 고구려의 적이 될 수도 혹은 아군이 될 수도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었죠. 동서남북 사방이 온통 잠재적인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다. 단 한 번의 외교적 실책이나 군사적 패배가 곧 국가의 존망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야말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도 같은 위기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시대적 소명 속에서 역사는 훗날 광개토대왕이라 불리게 될 젊은 왕 담덕을 고구려의 운명을 짊어질 지도자로 선택합니다. 그의 나이 고작 18, 모두가 그의 어린 어깨에 놓인 이 거대한 무게를 걱정하며 고구려의 앞날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젊은 왕의 첫 번째 행보는 당시 고구려의 모든 신료들과 백성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단연 남쪽의 백제였기에 대부분은 당연히 그의 척할 날이 오랜 숙적 백제를 향할 것이라 예측했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놀랍게도 가장 춥고 척박한 땅, 북방의 숙신과 비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대한 위협이 아닌 어쩌면 모두가 잠시 잊고 있었던 북쪽의 작은 세력들을 먼저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새로운 왕의 위험을 과시하고 혼란한 국경지대를 안정시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영토를 조금 넓히는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수를 내다본 천재적인 전략가의 첫 수이자 가장 중요한 포석이었죠. 그는 눈앞의 백제와의 소모적인 전면전에 국력을 낭비하기보다 먼저 고구려의 등 뒤를 확실하게 다져놓아 후방의 근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백제나 혹은 대륙의 강자들과 본격적으로 맞붙게 될 때 모든 국가적 역량을 오직 정면에만 집중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마치 뛰어난 건축가가 화려한 상층부를 올리기 전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기초공사에 가장 큰 공을 들이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이 북방정벌은 고구려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더 큰 전쟁들을 위한 필수적인 예방주사와도 같았습니다. 동시에 이는 주변국들에게 이제 고구려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하고도 묵직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왕 담덕은 즉위 초부터 이미 고구려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북방의 유목민족과 대륙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한반도 남부의 세력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세력 균형의 판 전체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위대한 정복 신화는 바로 이처럼
화려한 남쪽이 아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북쪽의 눈 덮인 땅에서부터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치밀하게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거친 땅을 확실하게 휘어잡은 젊은 왕의 시선은 이제 드디어 모두가 주목하던 남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고구려의 숙적이자 한반도의 또 다른 강자였던 백제를 향한 그의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죠. 아신왕이 이끄는 백제와의 전쟁은 그야말로 처절했습니다. 고구려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수많은 성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관미성을 비롯한 핵심 거점들이 차례로 함락되자 백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백제의 왕은 고구려 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한 신하가 될 것을 맹세하는 굴욕적인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전쟁은 단순히 한반도 남부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확장 전쟁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광개토대왕이 진짜로 겨누고 있던 관역은 백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백제 넘어 훨씬 더 거대한 상대인 북방의 후연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쪽의 가장 큰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비로소 북방의 강자들과 제대로 된 힘겨루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만약 고구려가 모든 힘을 쏟아부어 북쪽으로 군대를 움직였을 때 백제가 그 텅 빈 배후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덕은 이처럼 나라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먼저 남쪽의 가장 큰 불안 요소를 정리하는 수를 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의 전쟁을 이용해 다른 전장의 판세를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고차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백제 아신왕의 항복은 사실상 북방을 향해 이제 곧 그대들을 상대하러 가겠다는 강력한 출사표나 다름없었던 셈이죠. 그렇게 남쪽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백제를 제압하며 한숨 돌린 것도 잠시, 이번에는 한반도 동남쪽에서 다급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가 바다 건너 외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라 내무랑의 간절한 구원 요청에 광개토대왕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대 최강이라 불리던 5만의 보병과 기병을 즉시 남쪽으로 급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고구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위용 넘치는 철기병이 남쪽으로 진군하자 전세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신라의 수도인 금성까지 포위하고 유린하던 왜군은 그 압도적인 위세에 눌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고 고구려군은 이들을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결국 왜군은 가야 지역까지 밀려나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고구려군은 남해안 일대를 완전히 평정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신라에게 고구려가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강력한 보호자이자 상국임을 뼈저리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신라는 사실상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로 편입되었고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 영토 내에 주둔하게 되면서 남부 정세는 완전히 고구려의 의도대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진짜 그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라를 구원하고 가야 제국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한반도 남부 전체를 고구려의 안정적인 배후 기지로 만들려는 거대한 포석의 마지막 한 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셈이었죠. 이제 고구려는 더 이상 후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백제는 고개를 숙여 굴복했고 신라는 고구려의 군대가 주둔하는 충실한 동맹이 되었으며 가야는 그 위세에 눌려감이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수십 년 전부터 계획된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남쪽의 모든 위협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거나 혹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마침내 대륙을 향한 거대한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다시금 북쪽의 광활한 대지를 향합니다. 남쪽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한 고구려에게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오랜 숙적 후연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 동아시아의 패권을 건 진정한 승부가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구려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 거대한 창끝은 단 하나의 목표였던 후연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아시아 북방의 맹주를 자처하던 거대한 제국은 광개토대왕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죠.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쪽의 모든 위협을 정리하고 북방의 소수민족들을 복속시키며 차근차근 쌓아 올린 힘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거대한 전략의 필연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승리로 요동을 포함한 만주 일대는 완벽하게 고구려의 영역으로 재편되었고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광개토대왕은 여기서 진격을 멈춥니다. 대륙 깊숙이 군대를 밀어넣어 중원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법한 그 순간 그는 칼을 거두고 대신 더 거대한 판을 짜기 시작하죠. 후연히 사라진 자리에 새롭게 떠오른 북위라는 존재를 그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중원 전체를 통일하려는 북방 왕조들의 야망은 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또 다른 중원 국가와 끝없는 소모전을 벌인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죠. 광개토대왕의 선택은 직접적인 지배가 아닌 간접적인 통제였습니다. 그는 정복자 대신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조정자가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북위와 때로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견제하고 때로는 사신을 교환하며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절묘한 외교수를 펼쳤습니다.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은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북위가 다른 세력과 함부로 손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든든한 억제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고구려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시선은 이미 한반도와 만주를 넘어 대륙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고구려의 사신단은 북위의 궁정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대접받았고 북방 초원의 유목 민족들은 고구려의 눈치를 살피며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쪽의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해야만 했죠. 이것이야말로 광개토대왕이 진정으로 원했던 그림이었을 겁니다. 모든 국가들이 고구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고구려의 결정에 따라 국제 정세가 재편되는 새로운 질서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를 넓힌 위대한 정복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힘의 논리를 꿰뚫어보며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판으로 보고 움직인 시대를 초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고구려는 더 이상 변방의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국제 질서의 중심축이자 표준이 되는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고구려가 만든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광개토대왕이 완성한 대륙 외교의 정수이자 그가 꿈꿨던 위대한 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으로 세운 광개토대왕의 시선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변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든 고구려의 등 뒤를 위협할 수 있는 한반도 남부의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당시 신라는 바다 건너로부터 밀려드는 왜구들의 끊임없는 노략질에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도인 금성 코앞까지 적들이 밀려와 왕이 직접 구원을 요청해야 했을 만큼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신라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던 바로 그 순간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주력군이라 할 수 있는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파견하는 실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히 위기에 빠진 이웃을 돕는 인정의 차원을 넘어선 훨씬 더 냉철하고 거시적인 계산이 깔린 전략적 행보였습니다. 북방의 숙적들과 대륙의 패권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는 등 뒤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완전히 잠재워 후방을 완벽하게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신라를 구원한다는 명분은 결국 한반도 남부 전체를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두려는 거대한 포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왜구를 격퇴하며 신라를 구원한 고구려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하하여 왜구의 배후 세력이자 근거지로 지목된 가야 연맹의 중심부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들어갔죠. 이것은 단순한 소탕작전을 넘어 한반도 남쪽의 유일한 질서는 오직 고구려임을 선포하는 강력한 무력 시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군사 행동을 통해 가야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한반도 남부의 모든 세력은 고구려의 압도적인 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제 광개토대왕은 마침내 아무런 배후의 걱정 없이 그의 필생의 과업이었던 북방 대륙을 향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판을 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고구려의 오랜 숙적이자 북방의 맹주였던 후연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전이 마침내 시작된 거죠.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빼앗고 성을 함락시키는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새로운 태양이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거대한 운명의 승부였습니다. 수많은 전투 끝에 고구려는 마침내 후연의 심장부까지 진격해 들어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수십 년간 고구려를 괴롭혀왔던 거대한 그림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승리의 함성에 도취되지 않고 오히려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연의 빈자리를 무섭게 채우며 떠오르는 새로운 강자, 선비족의 북이라는 존재를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의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대륙을 직접 정복하는 무모하고 소모적인 길 대신 북위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복잡한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력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주도하며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움직이는 조정자의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전쟁과 외교를 번갈아 사용하며 국제 질서를 고구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갔죠. 결국 광개토대왕이 벌인 수많은 정복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고구려가 설계한 질서의 틀 안에 편입시키고 그 안에서 고구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고도로 계산된 외교 과정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전쟁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마저도 외교의 연장선으로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모든 길이 고구려로 통하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단순한 정복 군주를 넘어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전략가이자 외교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겁니다.